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연일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4개 은행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이치 일본 재무상은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방크 등 4개 은행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VTB방크 외에 방크호트크리티에, 소브콘방크, 로비콘방크가 자산 동결 대상이며 이들 은행은 모두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들 4개 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중앙은행인 러시아연방중앙은행,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 방위산업지원특수은행인 프롬스비아지방크 등 EU가 스위프트에서 배제한 나머지 3개 은행을 앞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즈키 재무상은 주요 7개국 여러 나라와 함께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대러시아 제재는 다소 의외의 모습인데요. 따라서 일본의 대러 외교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10일 이상 늦게 제재 조치를 내놓았고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남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추진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 때만 해도 아베 정권에서 유지돼온 경제협력과 북방 영토협상을 대러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계승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강하게 비난하고 신속한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대러 정책의 근본 틀이 바뀌는 전환점에 서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을 의식하는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러시아의 가벼운 대가를 치르면 중국도 대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모두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를 비롯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쿠릴 열도의 반환 협상 어려움이나 경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러시아 제재를 강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제재 때문인지 러시아 헬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기 일대가 이날 홋카이도 네무로반도 앞바다에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에 따르면 해당 헬기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수십 초간 일본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해당 헬기는 러시아 남단 쿠릴 열도에서 남하한 것으로 방위성은 비행 경로 등을 볼 때 러시아 소속 헬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의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방위성은 비행 목적 등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같은 날 스웨덴 영공도 침범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스웨덴군은 성명에서 러시아 전투기 수호-27 2대와 Su-24 2대가 이날 발트해 스웨덴 고틀란드 섬 동쪽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JAS-39 그리펜 전투기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카류안 에드스트름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영토 보전과 스웨덴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며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 측의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영공 침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과 스웨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항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본뿐 아니라 스웨덴은 왜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강행한 것일까요? 스웨덴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을 끝으로 줄곧 군사동맹에 가입하거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시 비동맹 전시 중립 원칙을 1814년 이후 200여 년간 고수했으며 1, 2차 세계대전은 물론 미소 냉전의 치열한 진영 다툼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습니다. 스웨덴은 1939년 구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할 당시를 제외하면 외국의 군사 장비를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우크라이나에 5,000기의 대전차 로켓을 비롯해 수천 개의 보호장비와 전투식량 등 군사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는 아닐지라도 스웨덴으로서는 오랜 금기를 깨고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완전한 연대를 맺고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립을 지키던 유럽 국가들도 현재는 하나둘 러시아의 등을 돌리며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번국이라는 반성에 따라 군비 지출을 억제해왔던 독일도 군비 증강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군사 증강에 활발한 유럽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붙어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장 많이 향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도착하는 구호물품도 대부분 폴란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당시부터 위협을 감지하고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 120대를 3억 1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상군과 장갑 차량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지닌 전차 강국입니다. 자체적인 전차 생산이 가능한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 차체를 구매했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이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 육군은 폴란드 국영 기업이 개발한 자주포를 운영 중이었지만 포탄 발사 뒤 포신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다급해진 폴란드는 자체 개발한 포탑을 얹을 수 있는 자주포 차체를 해외에서 물색했고 K9 자주포가 낙점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들여온 K9 자주포 120대 전량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폴란드 국방장관 회동으로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K2 전차 수출형 모델 K2PL의 폴란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방산매체 TU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갖는데요. 회담 주제는 K2 표전차 수출로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250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에 이어 후속으로 현대로템 전차 도입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차기 전차 800대를 새로 확보하는 울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10.5조 원으로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50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폴란드군이 보유한 노후 전차 T-72M1과 PT-91 트바르디 전차 대체 장비 구입을 서둘러 왔는데요. 현대로템은 2년 전부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 그룹의 K2표 전차를 기반으로 탄차 세대 전차 K2PL 합작 개발을 제안한 상태이며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완전 생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은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입찰 전 영업활동을 적극 펼쳐왔는데요. K2PL은 폴란드에서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을 목표로 현대로템이 국내 전력화된 K2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제안한 제품입니다. K2PL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린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지 요구 사항에 따라 국내 K2 전차 대비 추가되는 장비들로 늘어나는 중량을 고려해 구조를 재설계한 것인데요.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채택해 기존과 동일하지만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후 유럽 국가들이 주변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했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2017년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2021년 호주에 K9을 수출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여러 건입니다. 지난해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가 노후한 독일산 레오파르트 2A사를 대체하고자 2조 원을 들여 신형 전차 7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공지해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무기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반면 한국의 무기는 사람을 지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한국일 것이라던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이 러시아의 위험을 받기 시작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